이제는 그 EBS를 통해서 연계해서 낸다는 것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연계예요.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인데 토요일날 부모님하고 캠핑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굳이 사교육에 그렇게 안 해도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압니다. 전적으로 저는 대학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교육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퍼스트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죠.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선생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그건 모든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은 40대와 50대가 지금 학부모님들의 주류죠.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생까지 보면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베아드 그냥 치열한 경쟁을 겪었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다른 분들보다, 다른 세대보다 아주 선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런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포용성 있는 이런 생각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굳이 사교육에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압니다. 하다 못해 챗GPT에다 자기 물어봐도 뭐라고 다 진단해줘요. 그 자기 정보를 물론 넣어야 되지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어릴 때부터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게 외국 언론에도 났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유력 언론에도 그런 게 나는 거 보고, 파이낸셜이라고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데도 또 다루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경쟁주의보다는 어쨌든 더불어 사는 이런 훈육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정의롭게 경쟁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들어도 저 양 교수는 또 엉뚱한 현실도 하고 떨어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25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이런 미래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들은 40만 명대 애들이에요. 40에서 50만 명대 사이지만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25만 명도 밑에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놀게 해주시고 애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시켜주시면 되지. 저도 그랬는데 태권도도 보내주고 뭐 해도 되고 싫은데도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에 프롤로그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인데, 제가 그 애를 한 5년 동안 계속 봤는데 키가 부쩍 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토요일 날 부모님하고 캠핑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롤로그죠. 처음에 서두에다 제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책에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은 뭐만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감안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소박한 제 생각입니다. EBS 연계 등 사교육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BS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BS는 사실은 공교육을 망친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EBS가 안병만 교육부 장관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근데 EBS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사교육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뭘 가리키면서 EBS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교육을 내팽개치고 방송을 통해서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0% 거기서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은 50% 연계 아닙니까? 그 70% 너무 많으니까 50%. 그러면은 학교의 이 교과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뭐며, 그 다음에 EBS 교재는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EBS 교재를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교과서 대신에. EBS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영어 지문, 영어 독해를 하는데 번역된 걸 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외우고 갔는데 그대로 나오니까 영어 지문, 영어로 나온 영어 지문 보고 그대로 맞추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 저는 EBS가 사교육이 하도 극성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EBS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EBS를 통해서 연계해서 낸다는 것도 이제 다시 검토해보고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연계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친 거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운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꿈, 이런 걸 학교에서 3년 동안 했던 거, 12년이죠 물론 초등학교까지 하면. 그럼 고등학교만 치면은 3년 동안 한 걸 가지고 뽑아야지. EBS 거기서, EBS는 수능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EBS에서 연계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EBS 거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EBS는 교재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EBS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교재 매출이었는데, 그렇죠? 이래서 교재 판매 수입으로 EBS, 그리고 EBS는 사실은 시청료가 우리가 KBS 시청료 공영방송 2,500원 내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또 EBS에도 500원인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국민들이 모르시죠. EBS에도 우리가 시청료, 제가 낸 시청료의 일부분이 걸로 지원되는 겁니다. 근데 교재까지 팔아주게 한다? 저는 계속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EBS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났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태어난 시대에, 그렇죠? 그 한참 학생 수가 많았을 때,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50만 명,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또 지금 요즘은 25만 명 이런데 EBS를 통해서 국가에서 미국의 SAT라든가 중국의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대학 수학 시험이 가오카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높을 거에 살필 거에서 고고인데 이제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1335만 명이 이번에 시험을 치렀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학교에 갈 것 같습니까? 대학에 450만 명밖에 못 갑니다. 1335만 명이 대입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대입 정원은 4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35% 정도만 대학을 가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억인지 뭐 20억인지 저는 공식적으로 15억, 17억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을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1300만 명 때예요. 1300에서 1400만 명인데 이번에는 1335만 명이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거기는 중국은 사교육이요. 주말에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이 주말이 싫다고 그래요. 주말에는 학원을 가니까 학교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인생 역전을 거기서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인구 중에 그 대학이 더 늘어나고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대입 진학률이 고등학생들의 7%밖에 안 됐습니다. 7%. 그렇죠? 그게 70%가 된 게 2010년대 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80%가 대학을 간 거지. 그 전에는 제가 대학을 간 1980년대는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10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10몇. 근데 그게 이제 전차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 해서 10년대에 들어서 70%, 80%가 된 거지.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7.5%밖에 대학을 안 갔어요. 중국이 지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EBS 얘기가 나왔는데 EBS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러 학생 했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일정 부분 기여했고 효과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챗GPT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저출생 시대에 이 EBS 연계 수능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만 종말을 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돈과 정보로 대학을 가는 기조가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든 학생이 수능 점수 하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는 전적으로 저는 대학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저기 부산까지 인턴을 다니며 동양대라고 저쪽 거길 또 다니며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 걸 한 번도 썬 대로 그냥 확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입사제였어요. 입학사정관제. 그게 학종이라고도 하고 뭐 자간 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죠. 수능 점수 그대로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서류 낸 거 가지고 그럼 제대로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알아서 이렇게 뽑잖아요. SAT 반영 그거 가지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오히려 공정하자고 한 게 불공정을 더 심화했어요. 대학이 노력을 안 했어요. 그 조민 사태만 봐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여기저기 인턴하고 했는데 야 너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거길 가서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걸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 걔가 어떻게 그럼 뭘 했니? 해야 되는데 그냥 써준 대로 해가지고 대단하네? 그게 무슨 입사제의 그런 어떤 과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 학종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양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대학의 노력이 그만큼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뭘 합니까? 돈을 내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수능 시험 보려면 과목별로 해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과목 선택 과목이 많으면 더 많이 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도 그 대학 지원할 때 돈 다 내잖아요. 그 전형료 그죠? 다 내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수십억씩 벌어들이잖아요. 돈 안 남는다고 하지만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데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냐? 정시로 하면은 이제 점수 그대로 된 거 가지고 그냥 0.1점 차이로 그냥 끊어서 그냥 합격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그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대학 쉽게 뽑는 게 정시의 그냥 수능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 공정하죠. 내가 뭐 수학 한 문제 너보다 덜 맞았으니까 내가 뭐 여기 대학 못 가고 저기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자 그러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꺼풀 더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것 같은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아주 불공정이 심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수능이에요. 또 보면은 그리고 시골에서 있는 도농 지역이나 이런 데 애들은 아무리 해도 거기에 있는 애들만큼 점수를 못 받죠. 그 다음에 특목고, 과학고 이런 애들이 절대 강자예요. 수능으로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방 애들은 부산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하자고 했던 게 이제 학종이라든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제 그런 거였어요. 그것만으로 뽑지 말고 이렇게 해서도 좀 같이 뽑자. 근데 대학이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고 불공정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정시를 더 늘려라. 40%를 늘려라. 정부에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를 늘리면 지역 격차가 줄어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누구도 이 안재기하고 하면 그냥 점수대로 옛날에 학력고사, 예비고사 하고 나서는 본고사를 쳤지만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쫙 그 점수대로 그냥 쫙 1점 차이로 그냥 학교가 달라지고 과가 달라지는 이거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점수대로. 그러면 근데 언제까지 이 점수대로 1점 차이로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 그 방법을 지금 25만 명 태어나는 시대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교육적으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장 공정한 거는 사실 그냥 점수대로 하는 게 공정하겠지만 그 안에 또 불공정이 이제 지역 간, 계층 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완화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기 위해서 학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대학의 노력은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해당되지 실제적으로 지방에 있는 뭐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그 많은 대학이 그렇죠? 해당이 안 돼요. 학생들이 없어서 못 뽑는 판에 무슨 뭐 점수?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영문과가 영어 5등급, 영어는 1등급부터 5등급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대평가로서. 영어 5등급을 다 뽑아요. 땡큐예요, 땡큐. 지원해주니까 땡큐고. 지방에 있는 수학과가 수학 8등급, 9등급을 뽑아요.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의 어떤 책임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633 제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12년 동안 아주 그 대학을까지 졸업할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젊었을 때 그 힘들여서 애쓰고 공부 가르쳐 놓느라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나이 들고 이 다음에 아프면은 또 그 평생 애썼던 공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또 바뀔 겁니다. 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오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 권위,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요, 학부모 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왜 또 입시를 이렇게 바꾸느냐,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학원에 한번 장관이 가봐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그런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머니를 열어왔던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주머니를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무 경쟁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성, 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어떤 큰 빅샷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은 걸 제가 책을 한번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1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고등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한번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 관료 엄청 비판했습니다. 장관님들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고 잘 하시라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